자, 그러면 이제 부여를 이제 볼게요. 자, 부여는 그 4세기 정도, BC 4세기 때 건국할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 이 부여는 그 노마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부여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이제 뒤에 국가들이 형성이 됐고, 이 부여가 단일한 국가가 아니라 북부여가 있고 동부여가 있고 졸본부여가 있어요. 기록에 보면. 그래서 북부여는 헤모스가 세운 걸로 돼 있고, 동부여는 그 헤브로가 세운 걸로 돼 있고, 졸본부여는 고구려의 다른 말이죠.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부여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부여는 후에 이제 여러 정치 세력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고대 국가의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 그는 역사 의식에서 고조선의 그 계승 의식은 없어요. 무슨 계승 의식이 강했냐면 부여 계승 의식이 강해요. 이건 고구려에도 보이고 백제에도 보이죠. 그리고 그 사료에 보면 이제 부여시는 이제 부여시, 해시, 고시 이런 것들 있죠. 다 어떤 계통이에요? 부여 계통이야. 그래서 이런 계통도 이제 보인다. 부여시는 백제 계통의 왕통에서 보이는 시고요. 예, 중국의 부여시라고 하지 않고 줄여서 이제 여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시는 그 비유 계통의 이제 왕시고요. 그래서 고조선 그 고구려 초기 왕들은 해시가 많아. 해시가.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고시는 이제 고주몽 같은 부여 계통에 또 나오고요. 다 부여 계통과 연결돼 있어요. 부여는 위치상 볼 때 만주 송화강 유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 중부 지역, 만주 중부 지역에 이제 위치한 나라고요. 그리고 부여는 오랫동안 중국 세력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 부여를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요. 반면에 대립적이었던 고구려는 뭐죠? 상당히 평가 절하려고 나쁘게 평가하고 그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정치적으로 보면 부여는 왕권이 미약했다. 그리고 그 가드에 의해서 왕위가 추대됐는데 이때 가라는 것은 부족장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가, 간, 한 이건 다 부족장 의미야. 그래서 이제 그 가드에 의해서 그 왕위가 추대됐고 제가에 여러 부족장 해를 통해서 왕이 추대됐고 홍련시에는 왕에게 책임을 물어서 왕을 죽일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은 부여 초창기 때 모습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여도 사회 조직이 발달되고 하면서 점점 중앙 집권화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부여의 사회 구조는 뭐냐면 누친적 지배 구조다. 누친적 지배 구조는 그 맥족이나 예족사에서 보이는 구조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왕이 직접 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중간에 여러 가들이 있어. 제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란 공동체의 수장이었던 호민들 있죠? 호민 밑에 뭐가 있어요? 하오가 있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여기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사출도가 있다. 사출도는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사출도는 이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이제 여러 부족장들이 통치했던 그 구역을 말하는데, 보통 이제 그 부여의 지방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의 위치에 있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출도라는 것은 이제, 이런 가들이 지배하는 그 지방구역, 이렇게 지방제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외교적으로는 그 중국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고구려와 선비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부여가 상당히 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보면요. 부여도 이제 풍습이 순장이 있어요. 순장. 그럼 순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도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유물도 같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후장도 있어. 후장은 뭐냐면 쓰던 물건을 같이 매장을 해요. 자연스럽게. 그 왕이나 귀족들이 죽으면 그 매장품이 많을까 적을까요? 많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정장이라는 게 있어. 정장. 정장은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그 죽은 뒤에 5개월 뒤에 묻는 풍습이 있어요. 보통 빈장이라고 하죠. 우리도 지금 병원에 가보면 빈장을 설치해 놓잖아. 근데 지금은 3일 동안 하는데 예전에는 시체가 썩을 때까지
백골이 이제 드러날 때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정식 무덤으로 옮겼어요. 이거는 뭐냐면 부여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 다른 나라 다 있었어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은력을 사용했고요. 은나라 역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형사치수제라는 게 있었죠. 형사치수제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 누가 그걸 얻게 되는 거야. 그 형수를 남동생이 얻는 거야. 동생이. 그건 뭐냐면 형사치수제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긴 했는데, 하나가 자기 그 가문의 재산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요. 재산 보호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주 유목국가에서 보이는 거고요. 후자는 뭐냐면 정복국가 형태에서 보여요. 그래서 유목국가에서는 왜 그 형사치수제를 보이냐 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유목국가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이제 시집을 오면 여자뿐만 오는 게 아니라 가축도 같이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축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자기 남자 쪽에 있는 가축들과 뭐죠? 교접을 시키죠. 예. 근데 남자가 죽었어. 근데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축들 같이 가.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게 뭐냐면 그 남자 집안의 가축들이 서로 간에 근친혼 같은 거 하는 근친 교배. 그러면 태어난 그 동물들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면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를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이게 형사치수제 주요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고구려나 부여는 전쟁이 많잖아요. 네, 전쟁이 많다 보니까 형이 죽었어. 그러면 그냥 죽었다고 국가가 그냥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전사가 그 싸우는 사람이 열심히 싸우겠어요? 자기 처자식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동생한테 맡긴 거야. 그러면 그냥 맡긴다고 돼요? 강제로 결혼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형사치수제가 그런 두 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떤 애가 그러다고, 그럼 동생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 그건 재수씨를 이제 취하는 거죠. 근데 대개 보면 형이 먼저 죽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형사치수제는 명칭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일책시비법. 그래서 일책시비법은 내가 하나 훔치면 12배로 보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사회재산이 확립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계급의 강력한 사회질서가 유지돼서 국가가 통제됐다. 그래서 이제 지배계급이 강력한 사회질서 유지를 통한 국가의 통제를 강조했고요. 제천행사 보면, 제천행사의 의미는 이제 고대시대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낸 것도 있겠지만 다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부족 간의 유대 강화. 두 번째로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나게, 자기 지배 부족의 권위나 지배 이념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제천 행사를 했다. 자, 그 부여의 제천 행사가 뭐죠? 영고죠, 영고.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결국에는 부여는 누구의 공격을 받게 되냐? 나중에 이게 중간에 끼어있는 땅이고 넓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곳곳에 이민족들의 공격을 받게, 특히 이제 선비족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선비족, 그러니까 모용왕의 침략을 받고 쇠퇴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물길, 몽고, 말갈족들의 공격을 받고 결국에는 고구려에 투항을 하게 되죠. 언제? 문자명왕 때 투항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됐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럼 부여국의 정치 부분을 볼게요. 여기에는 삼국지 위지동의지만 있는 내용이고요. 그 예전에 이제 부여국의 정치에 관련돼 갖고 그 이후의 사건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한번 봐야 되는데 1106페이지 펴 보세요. 자, 1106페이지 이제 주 27번을 잠깐 볼게요. 27번. 중요한 부분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3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여국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부여국의 그 큰 변화는 부여가 어디에 위치했죠? 대평원지대에 위치돼 있죠. 그러니까 나가기는 좋지만 또 동시에 사방으로부터 공격받기는 되게 좋은 지형이야. 그래서 외침이 되게 많았는데, 특히 이제 3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중국의 통일세력이 무너지면서 유목민 세력들이 흥기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285년에
선비적인 모용씨가 공격하죠. 그래서 수도가 함락되고 1만 명의 포로가 접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국왕 의료가 자살하고요. 그 다음에 부여왕실도 두만강 유역으로 부국 쪽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피난 정권이 형성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을라란 삼이 왕위를 계승해갖고 진의 그 군사적 지원을 받아 선비적을 격퇴하고 회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국 쪽 피난했던 부여인들이 일부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 일부는 그대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부여가 두 개의 부여로 나눠지게 돼요. 예, 그래서 북부여, 동부여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빌림 방면에 있었던 부여는 그 후에 계속 모용씨의 침공을 받게 되고 많은 수의 이제 부여인들이 포로가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있다가 그리고 진나가 이제 쇠망하면서 지원도 받지 못하고 고구려가 계속 공격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국가가 이제 유지될 수 없는 형태가 있죠. 거기다가 346년에 전현이라는 세력의 공격을 또 받게 돼요. 그래갖고 이때도 국왕인 현이하에 5만 명이 포로로 잡히게 되고 부여는 결국에는 고구려 복속이 되죠. 그리고 그 부여 왕실을 이제 고구려 지배하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통합이 되죠. 그래서 부곡주의 방면에 있었던 부여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동부여라고 하고요. 원래 본국은 뭐죠? 북부여라고요. 그래서 동부여는 기록에 보면 강개토 대왕에서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북부여는 나중에 그 좀 있다가 그 물기 흡수 막 흥기되니까 더 이상 왕실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투항을 해버려요? 고구려의 투항을 내죠. 그래서 문자 명왕 때 가서 소멸돼요. 그러니까 강개토 대왕과 문자 명왕 때 가서 이런 식으로 부여 세력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은 북부여가 아니라 뭐죠? 부곡주에 잠시 임시적으로 있다가 안 내렸다가 세워진 동부여를 말하는 거죠. 예. 하여튼 이때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이제 그 신화가 만들어졌냐면 원래 이제 동명성왕이라는 사람은 고주몽이 아니에요. 예. 근데 나중에 고주몽으로 이제 한보 역조가 돼버리죠. 고구려가 마치 이제 동명성왕을 자기의 그 고주몽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북부의 그 동명성왕 신화를 차용해서 고주몽 신화로 둔갑치길래, 요 때가 이 시기예요. 왜냐하면 부여 세력들 끌어들이고, 유민 세력들은, 그리고 자기가 부여의 정통을 계승했다. 적통을 계승했다. 그러면서 부여의 어떤 그 역사적 계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부분도.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게 한번 그 기출 주제에 보면 건드는 게 있어, 다.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런 것도 같이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초기 고구려로 넘어갈게요. 나중에 고구려는 중앙 집권하지만 여기에서는 초기 고구려야. 예. 그래서 이제 초기 고구려를 보면 이 초기 고구려는 중국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원래는 이제 명칭이 구조예요. 구조. 구조인데 나중에 이제 그 누가 쳐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죠? 고주몽 세력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 이제 구조 세력들을 통합을 해갖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단일 국가를 세운 게 고구려예요. 고구려. 예. 그래서 고주몽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 구조라는 맥족 사회가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정치 조직은 뭐냐면 오구적 연맹체야. 그래서 계로부, 전로부, 그 다음에 소노부, 순노부, 간노부 이렇게 5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노라는 말이 있어요. 노는 뭐냐면 이거는 부족 국가예요. 예. 그래서 나 이런 것들은 다 부족 국가예요. 이런 부족 국가들 통합해서 만든 게 부예요. 그래서 그 뒤에 노가 있고 나가 있어. 그래서 전라부, 전로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노나 나는 똑같은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나가 정확한 말이에요. 노는 좀 중국 애들이 비칭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있는 거고요. 그 예를 들어 이제 삼국사기는 약간 좀 다른 명칭이 있어요. 그 전로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나부라고 해요. 연나부. 명리닭부가 있는 그 닭부가 있었던 연나부. 그 다음에 이제 소노부는 이제 뭐라고 하냐 전왕조라고 하는데 비루수 부근에 있다 해서 비루부라고 해요. 비루부. 예. 그 다음에 이제 순노부를 한나부라고 해요. 한나부. 이런 것들이 명칭이 약간 달라요. 삼국사기와 그 삼국지 위지동이전의 명칭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왕 안에 여러 대가들이 존재했고 또 대가들은 각기 사자, 조이, 선인 등 같은 관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부채제도의 어떤 근거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해가 있었는데 제가해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부여도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죠. 그러니까 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족장이죠. 제자는 여러 제자죠. 그러니까 여러 부족장이 해이란 뜻이야. 예. 그래서 이제 대가들이 주요 상황을 결정을 했다. 자,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이제 이 지역이 초창기 때 이제 뭐냐면 고구려는 한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산악지대야.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청박하죠. 그래서 약탈 경제를 위존하고 있었고 그 약탈 경제의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부경이야. 그래서 부경 사진 보시면 이게 그 뭐냐면 창고는 창고인데 이게 지상 가옥이 아니라 뭐죠? 위가 좀 떠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건 뭐냐면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밑에 하면 지하에 습기가 들어오니까 좀 환기시키려고 그런 것들 만드는데 그런 부경의 형태가 아직까지 만주에 있어요. 그런 창고 형태가. 그 다음에 하오라는 계급이 있었죠. 하오는 동시에 부여도 있어요. 예. 하오는 제가 예전에 한번 저기 한문 선생님한테 그걸 좀 번역 좀 시켰더니 삼국지 위지동리들 하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래 집안 이렇게 해석하다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뗀 건 틀린 거죠. 하오는 여기에서는 아래 집안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하나의 계층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오는 보통 평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예는 아니고요. 여설이 있지만 보통 예속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자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기출 문제 좀 사조와 관련된 것들을 적어놨는데 요거 외에도 고구려 원문 사조가 있는데 제가 여기 다 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국어 1104페이지 찾아보세요. 나중에 1104페이지에 그 고구려 관련된 그 원문사조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고 물론 한문을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눈에 발려두고 가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질문하신 게 한문사조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한자 공부 어떻게 되냐. 한자 공부를 진짜 우리가 삼국지 위지동리부터 해가지고 저쪽 뭐 조선왕조실록까지 완벽하게 한문을 해석하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 평생 동안 공부를 하셔야 돼. 한 번만. 노노맹자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한문을 많이 한다고 맞히는 문제도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만, 한문교육과도, 한문을 많이 하지 배경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원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아래 집안.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뭐냐, 기초학문 정도는 외워주시고, 한자 정도, 1급 정도는, 그걸 보고, 그 내용을 이제 보고 나서 역사적 배경 지식을 유추시키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물어보는 것도 뭐 전체적인 사료들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줄치고 이게 뭐냐, 무슨 사건과 연결되냐, 배경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해 두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자, 하여튼 다시 넘어가서 그럼 제처 행사가 있었는 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것이 심효월 때 동맹제가 있어. 동맹제. 자, 동맹제는 누구와 누구를 제사 지내는 거야? 고주몽, 추모왕과 유아부인을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동맹제를 이제 통해서 시족신을 모시면서 그 부족을 결속을 다짐을 하는데 이 동맹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예전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어떤 제사인지.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1102페이지 펴 보세요. 자, 제가 이제 동맹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20번 문제 보면요. 20번. 자, 거기에 보면 일종의 추수감사제도 동명이라고 하고, 국조신에 대한 제사의식이죠. 그리고 그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보면 기록에 이렇게 나왔어요.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이름을 하여 동맹이 한다. 요때 국자는 나라 국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요때 국자는 뭘까요? 보통 상고시대 때 국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야? 국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나라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 지역의 지배 족속들을 국이라고 하는 거야. 국. 그래서 그 전국시대 때 국의 의미는 뭐예요? 나라가 아니죠. 이거는 제후가 살고 있는 성의 의미죠.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배 부족이 살고 있는 곳에서 대회를 했다. 그래서 이를 동맹이라고 하고, 이때 이제 그 행사 과정들이 그 옆에 있어요. 그 나라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이걸 수월동굴이라고 해요. 지금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10월에 국중대회 때 수신을 맞는 행사가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수도의 동쪽 물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중 그 대에서 이제 수월 동쪽에 물가에서 제사를 지내고 수신은 뭐야? 신을 맞는 것이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자, 유아 부인이 이제 마치 그 뭐냐면 햇빛을 받아서 임신하는 모습 있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 모습을 재현을 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다른 부족들에게. 천손의 후손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지배층의 어떤 그 뭐냐면 천성의식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국중대 같은 제천 행사들, 동맹 행사는 어떤 사회적 단결도 깨하는 것도 있지만 지배층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유아 부인하고 그 당시 이제 고주문과 관련된 신이 요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풍속을 들어가 볼게요. 풍속은 서옥제가 있다. 서옥제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 서자는 무슨 석자죠? 사이서자죠. 옥은 집 옥자고.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이제 풍속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삼국지 위지동에 보면 서로 눈이 맞으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요. 그래서 재물을 좀 올려놓고 나 좀 이제 신부를 이제 결혼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 물론 사전에 다 얘기한 거죠. 예. 그러면 그냥 받아주면 안 되죠. 튕겨야지. 그래서 몇 번 튕겨. 그래서 매달려.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너 딸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딸라는데 그때 이제 결혼식은 어디서 올리냐면 남자 집에서 올리지 않아. 여자 집에 가서 하고, 그리고 얘가 태어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을 하면 이제 본가로 가는 거야. 남자 집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여성의 노동력을 중요시 여겼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이제 남자 집에 가면 여성의 노동력 한 명이 빠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그만큼 일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신부대라고 하거든요. 신부대. 그럼 거꾸로 여성의 노동력 가치를 좀 낮게 여기면 뭐가 나는 거야? 여성이 남자 집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 지참금을 가져야 되냐. 지금도 마찬가지야. 보통 남성들이 여자하고 결혼할 때, 뭐, 일종의 신부들 내죠. 집을 사고, 그런 거. 근데, 거꾸로 의사나 뭐 사자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건데인데, 하여튼, 이런 서옥제 같은 난기 여가원이 계속 조선 전기 때까지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형사치수제가 있어. 왜냐면, 그 부여사회와 고구려사회는 거의 비슷한 사회거든요. 근데 이제 유교문화가 도입되면서, 이게 점점 중반 이후에 소멸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산상의 우시부인이라는 거의 소멸된 말기 때 상황이에요. 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존시 수인을 있고요. 이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있고, 뿌셈에 있죠? 수인은 뭐예요? 수인은 죽은 후에 이제 장사 지낼 걸 감안해갖고 항상 죽은 옷에 장례식 때 옷을 만들어 놓는다. 그건 뭘 뜻하겠어요? 고구려 사회가 정복사회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눈여기게 후장이다. 후장은 뭐냐면 아까 지금에 자기가 생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묻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되게 화려한 것 같지만 근데 이거는 삼국지 위지동이 좀 약간 틀린 게 있어요. 왜냐면 고구려 유물도 실제 보면 박장이에요. 박장. 고구려 일찍부터 뭐냐면 순장이 없어졌어. 왜냐면 고구려가 삼국지 제일 발달되고 사회거든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이제 중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후장이 아니라 박장 형태가 등장하는데 삼국지 위주로는 후장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적어놓은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이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해와 옥조를 볼게요. 자, 동해와 옥조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부족 국가에서 끝났죠. 그거는 누구와 누구의 압력 때문에요. 고구려 압력과 그 당시 이제 누구야? 한사군의 분열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그 동해 옥조는 부족 국가까지 있다가 나중에 고구려 흡수 통합되는데, 자, 옥조 같은 경우에는 민면의제가 유명하죠. 민면의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릴 때 서로 이제 혼인 약속을 해요. 그러면 어린 여자애들 집에서 키우죠. 남자 집에서. 그러다가 시집갈 때 이제 뭐냐면 보내 다시. 그럼 본가 보내고 이제 나서 이제 돈을 마련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시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노동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죠? 여성의 노동력. 왜냐면 여성의 노동력이 하나 빠져나가니까 남자 집에서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풍습하고 그냥 연결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골장제라고 있는데 골장제는 뭐냐면 이걸 또 세골장이라고 하죠. 가족노라고 하죠. 할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뭐냐면 일단 빈장을 시켜. 그 시체를 썩히죠.
그러면 뭐냐면 그 뼈가 있죠. 뼈를 이제 모여서 간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 아버지 주잖아요. 똑같이 이제 뼈를 섞인 다음에 섞인 다음에 뭐죠? 뼈를 추려가지고 또 넣어. 그럼 아들이 죽으면 그렇게 하고. 그냥 한 가족이 오순도순하게 그 뼈끼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장생을 치르는 이게 골장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동해를 보죠. 동해는 거기 이제 그 동해가 이제 있는 지역이 이제 이게 어디 지역이냐면 거기 이제 그 옥주가 있고 지금 동해가 강원도 일대 지역이죠. 강원도 일대 지역. 그래서 강원도 북단하고 영흥 안병 일대 지역인데 예전 임둔 지역이야. 임문. 그래서 낙랑고 동부두이 지역도 연결돼 있고요. 자, 동해도 여러 부족 국가가 구성되는데 대표적인 부족 국가가 불레 예우국이라는 국가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공주, 주부 같은 여러 정치기구가 존재했다고 보이고요. 경제적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고요. 방직 기술이 이제 발달됐고, 그 다음에 하든 당궁이에요. 예, 당궁. 그래서 당궁이라는 건 요때 단이라는 건 뭐냐? 박달나무로 만든 궁이다. 해갖고 당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가하마가 있는데 가하마는 조랑말이야. 왜 가하마냐면 막 달릴 때 보통 농다리말은 뭐죠? 달릴 때 나무까지 걸리죠. 그것 때문에 낙사가 많이 나는데, 여기 숏다리이기 때문에, 그 뭐냐면, 나무 그 밑에, 가실나무 밑으로 가는 말이다 해갖고, 가하마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이게 조랑말인데, 원래 그 우리나라 정통말은 조랑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뭐예요? 그, 동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야. 농다리말은 우리나라 정통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만주 지역에서 들어온 전투말이고, 이 많은 조랑말들은 뭐냐면 전투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로 누가 타냐면 여자들이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간지방 있죠. 산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산에서 짐을 싣고 돌아다니기는 조랑말이 더 나아. 근데 전투할 때는 뭐가 나는 거죠? 저 만주 지역에 농다리 말이 이제 필요한 거고. 참고로 거기 그 몽고족도 있죠. 몽고족들이 그 모는 말이 의외로 조랑말이에요. 숏다리 말이야. 그래서 근데도 기동성이 되게 빠르고 거친 음식도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투력이 강해요. 예. 싸우는 거하고 싸움의 승패는 이게 다리 길이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데.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어피가 있어. 해포피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포범 있죠. 포범. 지금 없어요. 근데 예전에 있었나 봐. 그 포범 가죽들을 이제 만들었던 것이 해포비, 그다음 반어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풍습은 무천이라는 그 뭐냐면 제천 행사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족외곤이고 이 족외곤은 전반적으로 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삼국지 위시동이 이제 그렇게 이제 뭐냐면 동에만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고요. 책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예를 들어갖고 자기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및 다른 부족 속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래갖고 여러 가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자, 이거는 시족사의 유풍이 계속 남아있었다. 사유재산 직업의 분화도 반영되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가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사만을 보죠. 사만. 사만은 이제, 보통 한족이 사는 그 지역이죠. 우리가 하삼도 지역일 때. 그래서 이제, 요게 한족이라는 것은, 한나라 한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할 때 한자인데, 한자인데, 자, 사만은 예전에는 부족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족국가가 아니라 연맹체 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만 전에 무슨 국가가 있었죠?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진국. 근데 물론 진국에 대해서도 학자 간에 여러 설이 있어. 존재했니 많이 그런 설이 있는데, 우리 그거까지 알 수 없죠? 진국에 있고, 이게 이제 개성한 게 사만이야. 그래서 사만의 중심 국가가 어디냐면 목지국이에요. 기록에 보면. 그래서 목지국을 진왕이라고 했죠. 이 진이라는 것은 뭐냐? 그거는 연맹자에 의해서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진왕이라고 하는데 진은 뛰어나다는 거야. 뛰어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연맹자 위치에서 막 머물고 통일적 국가 형태는 뭐냐면 연맹자 위치에 머물면서 통일적인 국가 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 진왕이에요. 목지국의 진왕. 자,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나누는데요. 그 삼국지 위지동의전에는 만이 54개 국가, 진한이 12개 국가, 변한이 12개, 이렇게 해서 연맹왕국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각 부족마다 지배자들이 있었죠? 신거, 거차 같은 대수장, 좀 작은 중소수장 같은 경우에는 허춘, 병에, 변예, 사례, 불에, 읍차,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소도와 청군이 존재한다는 거죠. 소도는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다른 그 정치 세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야. 누가 통치했던 곳이에요? 청군이 통치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정 분리됐다는 것도 있고 새로운 세력과 그 신세력 간의 대립 충돌 과정에서 뭐냐면 완충지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세력이 정치를 패해가지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소도로 들어가죠. 그러면 신세력이 여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왕충지 역할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소도 역할을 하는 게 그 명동성당이죠. 명동성당에 들어가면 전두환 시대 때 잡아가지 못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명동성당이나 절 사찰 들어가면 못 잡아놓잖아. 그럼 왜냐면 법이 그 경찰력이 거기 못 들어가는 것보다는 거기 괜히 잘못 들어갔다면 뭐야? 공격을 받기 때문에. 특히 카톨릭 세력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그 세력 자체가. 명동성당 들어갔다가 막 하고 추기경 잡아가면 이게 국내적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카톨릭은 못 건드렸어요, 애들이. 왜냐면 교황하고 연결되고, 교황은 또 누구하고 연결돼요? 무솔린과 연결되잖아, 또.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반옥집 같은 거 있었고, 그 기틀집 같은 게 있는데, 기틀집은 뭐냐면, 이게 이제 집을 지을 때, 그 나무 모서리를 이렇게 엇갈려서 짓는 것을 기틀집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기틀집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천 행사도 있었죠? 술이나, 그 다음에 계절제. 이런 제천 행사도 있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경제적으로는 철기 문화가 발달됐다. 원래 철기 문화는 이제 고조선이나 저쪽 한사고부터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더 발달됐어. 특히 철기 문화가 발달된 지역이 어디예요? 변안이죠. 그래서 마한, 진안, 변안 중에 변안 지역, 오늘 가야 일대에 있는 지역인데 뭐가 발달은 철이 발달됐어요. 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철을 낙랑과 일본에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화폐 대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청, 판산철부, 덩이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완성품이 아니라 반제품이에요. 그래서 철정 같은 것들 이제 하나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면 이걸 끊어가지고 이쪽 한쪽 면을 두들기면 도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트 늘려가지고 이렇게 창이 되는 거고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심지어는 뭘로 사용했냐? 화폐로 사용했어. 화폐로. 예. 그리고 죽을 때 또 부장품을 사용했어요. 그만큼 철이 그 당시 상당히 발달됐다. 철 제조 수입.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농업에서는 가축을 이용했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고요. 수전 농업이 발달로 벼농사가 유행됐고, 저수지를 축조했다. 그래서 김제 벽골제죠. 김굴제가 아니라. 예. 벽골제나 의성의 대제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삼한사에는 바닷길을 통해서 해상길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 중에 늑도 같은 거 있죠. 늑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명도전 같은 중국의 화폐들이 많이 발굴돼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풍수 보면 후장이고요. 분모가 이제 토강무, 돌강무덤인데 돌강무덤은 우리나라 그 정통 무덤이고 여기가 좀 느린 토강무야. 토강무를 널무덤이라고 하지나? 예. 이 토강무는 우리나라 정통 정통 묘제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거야? 이건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거야. BC 2세기 때 추천된 거죠. 되게 중국 사람이나 아니면 부요 계통의 사람들이 이 토강무에 많이 사용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신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편두 이런 것들은 이제 편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어린아이의 머리를 눌러서 평범하게 만들어갖고 위가 쭉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예. 편두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만사의 성격 같은 거 이제 전반적 특징들 파악을 해뒀고요. 그러면 사만과 관련된 내용들, 기출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 펴시냐면요. 4페이지 펴보세요. 4페이지, 잠깐만, 이게, 고조선도 안 한 것 같네요? 하다가 고조선 같이 하죠? 네, 고조선도 지금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자, 일단, 잠깐만요. 네, 아유.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자,
고기 사료를 근거로 해서 고조선에 대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한문 사료가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료 부분은 이제 해석은 제가 3편에 달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상공유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름은 당군 왕검이 하였다. 그는 당뇨 즉위 50년, 경익년에, 그 즉위했는데, 그래서 즉위하고 나서, 그러니까 요 임금이 즉위하고 나서 50년 후에 즉위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얘가 줄을 달아놨어.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당요가 즉위한 연도는 무진년인데, 근데 50년은 정사년이다. 는 정인년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거기에 보면 이게 경인년으로 적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정사년으로 적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된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분명 어떤 사료를 보고 지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사료의 명칭을 안 적어놨어. 고기에 어떤, 그러니까 예전 기록을 바탕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얘가 계산을 하려면 뭘 적어놔야 돼요? 요의 즉위년도를 적어놔야 겠죠. 근데 즉위년도가 없고 그거는 생략한 채 뭐 50년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간지가 안 맞다.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BC 2333년을 그 뭐냐면 상공유사에 처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도 적혀 있고 지금도 좀 남아 있어요. 그런 교과서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팩트가 잘못된 거야.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기출 분석에도 다 적어놨지만 원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BC 2333년은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그 동국통감의 기록을 바탕에 나온 거예요. 동국통감에 이제 보면 우리가 BC 2333년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왜냐하면 동국통감에 보면 거기 이제 이가 당군이며 국월 조선인데 바로 무진년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의 즉위년도가 나와. 요게 즉위년도가 2358년이에요. 기록이 나와 있어. 이게 사막의 자치통감에 있는 내용을 빌려가고 쓴 거거든요. 그러면 2358년이고 그 당시 25년을 뒤에 당군이 즉위했다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면 서적 기준으로 BC 2333년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건 상공유사의 기록이 아니라 동국통감의 기록이에요. 그럼 BC 2333년이 그럼 실제로 그 고조선에 세워진 연도냐? 그건 또 아니죠.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요에 대등할 만큼 우리나라 그 역사가 길었다, 유구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유구성을 뜻하는 거지. 그거를 BC 2333년이 실제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언제 그럼 나라가 세워지냐? 중국 쪽 기록이나 유물을 볼 때 되게 이제 BC 9세기 때 그 청동기 유물이 저기 대능하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이거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BC 9세기 무렵에 전후로 해갖고 중국 쪽 기록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BC 10세기 정도의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탄생된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어. 학제 통론에는. 근데 물론 일부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뭐 BC 2333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그 당군 그 기원에 관련돼 갖고 이제 상공유사에서 뭐냐면 처음 제시한 게 아니라 이거 언제 실시했다는 거죠? 동국통감에 실시한 거고 나중에 당군 기념하고 해서 당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당기라고 하죠. 당기. 이거는 이승만 때 처음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잠깐 얘기했다가 좀 사용했다가 없어졌어. 근데 요즘에 뭐 당기 쓰는 사람 없죠? 가끔씩 있어. 가끔씩 민족주의 사학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쓰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나중에 제하운기에 보면 3600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3600년이라는 말은 참의서에 바탕으로 한 거야. 유교에서 되게 기복인 숫자가 얼마야? 60년이죠? 60년 곱하면 뭐 이게 3600년이 나오는 거야. 그거는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그만큼 당군 조선이 뭐죠? 유구하고 역사가 유구하고 다복적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예요. 상징 숫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BC 2333년, 3600년 이런 것들은 실제 당군 조선의 뭐냐면 건국연도가 아니라 이런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학계초론은 몇 세기 때 BC 한 10세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있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그 한문 사료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읽었던 기자 후손 조선을 책봉받은 자가 준하를 세탈한 거 보고 연희스스로 높이어 왕이 되고 동쪽을 공략하려고 하자
조선을 봉한 자가 또한 스스로 왕위에 지나면서 군사를 일으켜 연을 치고 준할 왕실을 높이려고 했다. 대부 얘가 가나에 이를 그만뒀다. 그리고 난 오히려 연나와 징기가 쳐들어왔다. 그 뒷부분이 생략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는 뭐냐면 상이 허락했다. 자, 여기 상은 누굴까요? 보통 중국에서 항제를 항상이라고 해. 근데 항상은 항자 빼고 그냥 줄여서 상이야. 항제를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사기니까 중국 항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황제 여기 여우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당시 실권자였던 소재지만 엄밀히 말해서 여우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만이 병사가 재물을 얻어 그곳의 작은 지역을 침략하여 항복을 받으니 진번, 인둔 등이 모두 복속하여 지방의 수천 개가 되었다. 자, 여기에도 그 위만 조선이 중국의 책봉 관계를 맺고 초기 때는 사이가 좋았다고 했죠. 그래서 주변 국가를 정복 활동을 통해서 지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그러면 여기에도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임둔이 나오고 진번이 나와. 이건 뭐와 관련된 거야? 한사군의 명체가 동일하죠. 그럼 그 당시 한사군이 있었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국가의 지명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되게 부족명이 그 지명명과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진번과 그래서 누가 존재했던 거야? 진번과 임둔이라는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진번과 임둔이라는 행정구역이 생기고 이들이 또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행정구역 동안 어떻게 돼요? 이동이 돼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팔주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보면 고조선의 건국기원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됐다. 어디 증명됐어요? 없죠, 지금. 그냥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기자의 후손인 조성호가 중앙시를 도와 연을 격파했다. 연을 격파하려고 하다가 그냥 도저히 그만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위만이 한해 원조를 받아 주변의 소옥과 진범 인들을 복속시켰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나라와 위만족의 대립관계만 생각하는데 초창기 때는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초창기 때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고조선의 8조복금을 도둑질한 자의 12배의 값도로 규정했다. 자, 8조복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일책 10회법이죠. 이건 부여와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이야.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자, 2번을 보면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1번 보면 신석기 문화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성립했다. 틀리죠? 청동기 문화.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단곤신화는 상공유사, 제왕홍기, 응제십주, 한설이지, 동국여지슬람에 실려있다. 아까 말했지만 신화는 중국 애들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신화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한설이지는 빼야죠. 한설이지는 뭐가 실려있는 거예요? 팔조법이 실려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미송의 시토기가 출토된 지역을 세역범위에 설정하여 요정지방의 중심을 알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고, 이게 틀렸죠. 본격적으로 수입한 건 언제 때죠? 이만조선 때. 그 연을 정복하여 강대한 영토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나라 장수 징계가 침입해서 땅을 뺏겨서 만번한을 삼았다.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역사적 팩트하고 맞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총괄평가는 있는데 이거 좀 이따 풀어보고 가시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자, 보기에는 삼국지 동의전에 실려있는 우리나라 연맹왕국 시대의 자료이다. 각 항의 자료와 나라가 옳게 기록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이 한문사료는 거기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 있는데, 자, 음락에 만약 세력 있는 자가 있으니 호민이라는 사람이죠. 각 호에 뭐가 있어? 하호가 있다. 이렇게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있는데, 요거는 기역은 음노라고 돼 있어요. 기역, 음노. 이거 틀리죠? 음노는 예전에 뭐에 지칭하는 말이죠? 여진족들을 지칭하는 얘기예요. 물론 동의조 간에 음노라는 족속에 대한 설명이 있어. 근데 이건 틀리고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풍속의 산이 깊고 험하여 각부로 나누고 서로 범하여 간섭하지 않았다. 자, 이거는 부여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부여와 관련된 것이 아니죠. 이거는 동해 체카와 관련된 거야. 동해 체카.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이게 디귿을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마녀고 되고, 아랫사람들, 이건 이제 제가 삼국지, 예전에 한문사 번역할 때, 한문 선생님이 번역을 고쳤는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렸는데, 아랫사람이 아니라 이건 하오는 계칭이죠. 그냥 하오라고 쓰시면 돼요. 하오들이 멀리서부터 쌀과 물고기를 소금에 짊어지고 와서 그것을 공급했다. 이렇게 있죠. 요거는 어디에 기사냐면 고구려야. 고구려하고 그 부여는 사회구조 비슷하다고 했죠. 호민, 하오 다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이제 그 자식자라는데 이 사람은 되게 전사 집단제야. 왜냐하면 상고시대 때는 싸우는 것이 일종의 특권이었어요. 예, 모든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대부분 전사 집단들이 싸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보조해 주는 거야, 하오들은. 근데 나중에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면서 이제 뭐죠? 이런 하오들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왕의 예속군대로 예속화되면서 일종의 군사적으로 동원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각 대인이 있고 살림사에 살면서 항상 동구에 산다. 큰 집은 사다리 9개 정도의 깊이라고 할 수 좋다. 이건 어디와 관련된 음노전에 속하는 거야. 이거는 호환수 동의열전에 실려 있는 거예요. 음노. 심지어 어떤 말이 있냐? 음노가 후에 워진적이죠. 얼마나 미천하게 살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대지의 오줌을 받아서 세수했다고 그래요. 아, 이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대지 오줌을 받아갖고 어떻게 세수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은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초기 국가의 어떤 사회 구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나라에 임금이 있고 모두 6종류의 가축들이 있다. 가축을 벗으며 사는데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뭐 이렇게 있고요. 음락에는 뭐가 있냐? 음락의 지배층들 뭐라고? 호민이라고요. 호민. 예. 그래서 호민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 호민보다는 잠깐만 여기는 호민이보다는 요게 주체가 이제 전쟁을 하는 거니까 거기 기역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가 싸우고 거기에 식량을 누가 보조해 준다는 거죠? 하오들이 보조하는. 이건 고구려하고 비슷하죠. 왜냐면 고구려와 부여는 거의 비슷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답이 2번이 되겠죠? 제가 하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은 이제 그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요거 뭐 국중대나 뭐 동맹이나 이렇게 딱 나오니까 딱 나오죠. 고구려죠. 네. 그럼 고구려의 초기 사회 특징을 이제 얘기해 보면 되는데, 자, 그 철기를 생산해요. 낭랑, 대방, 예, 외 등과 교육했다.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 변환지역 관련된 내용이고, 자, 옥조를 정복하고 곡물과 어물을 곡물로 납부하겠다. 맞죠, 이거는? 예, 고구려와 관련된 거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등 사출도의 지역을 나눠 지배했다.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부여. 그 다음에 이제 음락 상호간에 침범하면 노비, 소, 말 등으로 배상할 때는 체카와 관련된 거죠. 그 답이 2번이죠.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은 이제 그 13년의 기초에 나왔던 건데,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 가는 이제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수요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오대 온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여서 수신을 하고 신을 만든 행위야. 그러니까 이제 유아군이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서 고주몽을 잉태하는 장면들을 연출해요.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동쪽에 모셔 제사를 지낸다. 국조신을 제사를 지내는 고구려의 동맹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 부인이 질투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버려서 썩게 한다. 여자 집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된다. 너무 가혹한데, 요거는 이제 부요의 풍습이야. 그만큼 가부장적 사회가 뭐죠? 확립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번을 보면 간을 보면요. 자, 고구려는 압록강일 때 돌무지 무덤을 축제했죠. 맥족의 전통적인 유제가 돌무지 무덤이죠. 그 다음에 간은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여 그 대가로 노비와 소, 말 등을 변상했다. 요거는 아니죠. 동해와 관련된 체카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국왕 의다가 서진의 도움을 받아 선비족을 물리치고 나라를 부흥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선비족들이 이제 막 등장하니까 모용씨가 285년에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때 1만 명의 이제 포로를 잡아가는 사건이 있고, 그때 의려가 자살을 해요. 그래갖고, 이따가 이제 피난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저쪽 부곡주 지역으로 도망갔다가 서진의 도움을 받고 다시 선비주를 거토하고 역벌 획복이 있죠. 그 과정에서 부여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북부여와 동부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갖고 원래 있던 길림과 장추 지역에 있었던 부여족들을 동부여라고 북부여라고 그러니까 북부여라고 우리가 이제 그 피난 정권 때 있었던 지역죠. 부곡조 동부여라고 그럼 고구려인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어떤 학설에서는 그게 있어요.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서 요번에 동부여 나왔잖아요. 강개토 대항비에 그거 하니까 부여난 실체가 없었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인들이 부여난 실체를 만들어가지고 간접적인 어떤 부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보고 상고사나 고대사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 갖다 붙이니까. 예.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맞죠 일단 디귿은. 여기 보면 나는 시체를 감회장 후에 썩으면 뼈만 추어 각 속에 집어넣고 온 가족들이 뼈를 한 각 속에 넣어 했다. 이건 세골장이죠. 세골장. 세골장과 관련된 풍습은 옥조의 풍습이죠. 예. 그래서 답이 이제 기읒하고 디귿 이렇게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기출문제 풀어봤고,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기출의 이제 유사한 문제 찾아서 좀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자, 3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3페이지 잠깐만 1번 문제 봐야 되는데. 자, 다음 기읒과 니은의 역사 계승의식을 써보고 가의 신화가 조작된 그 정치적 배경을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니은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제시해보시오. 자, 삼국사기에 보면 동명성을 뭘로 인식했어요? 고주목으로 인식했죠. 근데 동명성은 고주몽이 아니에요. 동명성은 누굴 건립했던 사람이죠? 부연을 건립한 사람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부연을 멸망하는 과정에서 부여의 유민들을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부여의 어떤 역사 정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작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계도왕 국수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신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부여에서 패배한 정치 집단이 고구려 내오고 고구려에 패배한 집단이 백제에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건너서 이제 부여와 연결되지만 여기에서 직접 우리도 직계다 이걸 주장한 거야. 그리고 얘네들 제사 지내는 것도 뭐냐면 부여의 동명성을 제사 지내는 건 고주목을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명성을 제사 지내는 게 고구려의 고주목을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제사 지내는 거죠? 백제에서 부여의 건국 시조를 제사 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역사 계승의식은 뭐예요? 부여 계승식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왜 조작했냐? 자, 부여 건국 신화를 고구려 건국식 둔갑시킨 이유는 뭐냐면 부여 세력들을 고구려 편입시키기 위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니은을 입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고구려가 거쳐서 온 게 아니라 부여 직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해석의 차이인데 건국식이 이게 BC 1세기 전후회 때 백제의 무덤은 당연히 고구려 내려왔으면 돌무지 무덤이겠죠. 근데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부여 계통의 토강모예요. 왜냐 부여는 예조국은 뭘 쓴다고 했죠? 토강모를 쓴다고 했죠? 물론 이거에 대해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부여 고구려를 항상 백제와 고구려를 연결시키는 이제 무덤 형태가 뭐냐면 거기 그 계단식 돌무지 무덤 있잖아. 석총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장수총하고 누구야?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나. 장수총 맞죠? 장군총 맞아. 장군총하고 무덤 형태가 비슷하다. 그래갖고 맨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죠. 왜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국 시기 때 발전된 무덤 형태가 아니라, 뭐냐면, 4세기 후반 때 등장했기 때문에 새로운 유입 세력이 만든 거다. 그래서 건국 세력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백제 건국 세력 온조 계통과 비루 계통은 그 시간이나, 부여시죠? 예. 다 부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여와 백제 왕의 칭호가 똑같다는 거. 언하.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근추공화. 언하.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삼국상에는 없어요, 이 말이. 저기 중국 사서에 나와 있죠? 똑같이 불렸고. 그 다음에 백제 동명왕의 제사를 고구려 고주몽이 아니라
이건 부유의 건국 시조인 동명성황이다. 그리고 성황이 사비성을 전도한 국을 잠시 뭘로 곤쳤죠? 남부로 곤쳤죠. 부여 계승의식을 표출한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부여는, 백제는, 고고조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부여의 정치 세력 중에 하나가 백제를 세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국사기하고 좀 약간 다른 기록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예전에 기출과 관련해서 한번 나왔고, 나중에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그 5페이지 7번 문제 잠깐 보세요. 5페이지 7번 문제. 5페이지 7번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요. 근데 저 잘못 적어놨나? 이거 원래 이거 문제 풀려고 아니냐, 상고사 문제 1번 문제 풀려고 했는데, 잘못 풀었네. 자, 고조선 원래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제가 잘못 풀었어요. 1번, 그 상고사 1번 문제 보세요. 원래 이거 풀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자, 그럼 보죠. 기역의 기수의 의미를 서술해보고, A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책을 쓰시오. 그리고 니은의 세력 범위는 알 수 있는 유물 3가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 풀려고 했어요.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하여튼 풀었으니까 넘어가고, 예. 여기 보면 이제, 당요 즉위 50년 경인년에, 도읍하여 이렇게 있죠. 근데 거기에다 누가 주석을 단 거야 지금? 이견이 주석을 단다. 예전 거기에 그렇게 적혀있는데 난 의심스럽다 하면서 간지가 틀렸다 이런 기록이 있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여기 알 수 있는 거. 우리나라 BC 고조선이 BC 2334년에 세워진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요를 건국할 만큼 비슷한 연도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유구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역사 실체가 아니라 그때 사람들 간념이야. 그 믿었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A에서 요의 즉위년이 무진년을 고조선 건국연대를 기록했다. 그래서 기원전 2333년이나 건국연대가 A의 기록에 나왔다. 그래서 요의 즉위 원년에 맞춰 산출한 거다. 자, 요거는 어디와 관련된 거죠? 이건 들어간 역사책은 동국 통감이에요. 삼국 유사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니은은 고조선의 그런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 뭐죠?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도, 미소시토기 뭐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자, 가사료와 관련된 국가를 써보고 기역의 풍수의 명칭과 의미를 말해보시오. 이거 니은의 사회적 역할을 한 줄이내로 서술해보고 A에 들어간 말을 쓰시오. 자, 전쟁을 하면 하늘에 그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보아 기둥을 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는 걸 보고 흥하고 발굽이 붙으면 기다라고 생각했다. 우제전법과 관련된 거죠. 요거는 부여예요. 부여.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재정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동맹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동맹의 사회적 역할이 뭘까요? 구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유대관계를 다지면서 통합을 강화시키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지배 이념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들어갈 것은 뭐죠? 작은 별치니까 서옥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풍습과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몇 개 더 풀어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3번 풀어봤고 4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제천 행사와 관련된 거죠? 왕의 권위 강화, 뭐 대립을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요거는 이제 그 동명성황 있죠? 동명성황의 원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사기에 있는 고주몽이 동명성황인 거는 좀 재해석된 거고, 나중에 조작된 거고, 여기는 어디에 적혀 있냐면 후한서에 있어요. 후한서 동의열전에 있는 그런 건데, 요게 동명성황은 누구의 동명성황이에요? 부여의 동명성황이야. 그러니까 부여 건국 신화를 적어놓은 거야. 이상하게 중국 그 사서지만 이게 부여의 건국 신화는 적어놓은 거야. 왜? 부여하고 뭐냐면 중국과 좀 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자, 이런 그 건국 신화를 가진 나라의 초기 정치 구조 특징 누구냐면 부여죠. 그러니까 부여의 초기 구조의 특징은 왕이 자치권을 지닌 여러 가드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연맹치다. 그리고 이제 형성 의식은 고구려 백제의 건국 세력이 그 부여의 계승 의식을 계승했다. 내세웠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자,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밑줄친 내용에 대한 당시 사회적 역할을 2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가에 들어갈 말은 뭘 적어놔 있어요? 영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영고의 사회적 그 있고, 그 다음에
항이 죽으면 형수를 안에서 삼는 풍습이 있다. 형사 취수제죠? 그게 이제 사회적 역할이 이제 비대인에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 보장적 의미, 가족 구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재산이나 인력이 다른 집안으로 빠져나가면 막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앞의 의미는 정복국가적 의미고, 뒤에는 유목국가적 의미야. 그래서 고구려 부여는 전자의 의미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이렇게 좀 잘못한 게 뭐냐면, 그 잘못 인식한 점이 뭐냐면, 부여와 고구려를 유목국가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유목국가 아니에요. 예, 부여의 주요 그 고구려는 유목이 아니라 농경하고 목축이에요. 수렵이나. 목축하고 유목은 다르죠? 예,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한 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한 배경 두 가지 있으시오. 자, 일단 고조선과 홍내세워 차단하고 고조선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 간의 교를 방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철 생산지를 위협했기 때문이죠. 이런 거 쓰시면 되고, 문화적 영향력은 이제 아까 이제 사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중국의 선진범을 한반도 일대에 전달해줬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상고사 문제 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이제 상고사 끝났고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고대 국가. 예. 고대 시대도. 자, 이 고대 시대에 관련된 문제 기출 문제 분석표를 한번 볼게요. 자, 정치적으로는 되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강개토 대항 비문이야. 올해도 나왔죠. 방향은 좀 달리하지만 올해도 동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그 고구려 대인식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 대외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부채전과 귀족연합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안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동국공정사업과 고구려 천하관.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고구려 천하관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시대의 구분 기준. 그래서 중대 하대 기준이나 상과 중부의 기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구려 간직제도, 진화 순수비, 백제영 업적, 신문화의 정책, 그 등등등 해갖고 되게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정치 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 이거는요. 예. 그래서 한국사나 세계사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이게 기출 반향은 좀 아는데 꼭 그 반향대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춘추 전국시대고 이제 서부 개척시대야 완전히. 그래서 공부하기가 되게 많고 양이 되게 많아. 그래서 예. 그다음 경제적으로 보면 거기는 여긴 딱 좀 한정돼서 나와요. 예. 신라 토지제도 변천 과정 있죠. 이런 것들 노고 폐지 뭐 관료전 지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통일신라 민정문서나 아니면 장보고의 활동 요 정도 세 개 주제 정도 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것도 나왔네. 여기는 안 집어넣었지만 그 삼국시대의 그 농업 발달에 관련돼 가지고 예전 2차 기출과 관련돼서 한번 나왔어요.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보면 좀 약간 이게 덜 나오는데, 육두풍의 역할이나 신라대 사회 특징 이렇게 넣고, 문화 부분도 좀 은근히 많이 나와요. 되게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원효, 의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왕릉, 불상, 무덤 형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불상, 뭐 무덤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무덤 형태 같은 것들. 근데 요즘에 안 나오고, 나오면 의천이나 그 다음에 의천이 아니지, 저기 원효하고 의상. 요 정도 2명 정도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해는 예전엔 좀 나왔는데 한참 안 됐어. 이거 발해 나온 지가 지금 11년 이후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발해 역사 같은 것들 나오죠. 발해 정치 조직이라든지 상경의 마지막 위치 비정, 유독국의 발해고, 그 다음에 발해 어떤 정치 변화상, 그 다음에 발해 유적지 등등등. 그래서 예전에 11년 기출문제 때는 발해 유적지하고 30년대 만주의 독립투쟁 관련돼갖고 연계시켜서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고대사 기출에 한번 경향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대 정치 부분을 볼게요. 자, 고대 정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그 고대 정치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중앙집권 국가 이행 과정이야. 그러니까 총회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갔는가? 이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한국사 길라잡이 책을 이제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7차 지도서하고. 예. 근데 이제, 요와 관련된 건 요즘엔 책은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한 논쟁이긴 하는데,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중앙집권국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초기국가에서 중앙집권국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죠. 귀족연합론하고 부채제론이야. 되게 다수서는 부채제론이에요. 예. 그 귀족연합론은 뭐냐?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도표를 만들어놨어요. 그 위에를 잠깐 보세요. 자, 거기 도표에 보면 귀족연합론은 이제 이게 소국인데, 아니 소국이죠. 자, 그 소국도 있어. 부족국가도 있어. 부족국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왕권이 강화돼요. 그래서 이제 왕과 귀족 중에 왕권이 점점 강화되면서 귀족 회계가 형성되고 백성이 이론적으로 지배돼. 그리고 이제 전제 왕권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왕이 권력이 집중되고 그 다음에 그 부족자는 귀족 관료 전락하고 백성을 이론적으로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완전히 빠른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귀족 연합체제에서 왕권에 귀속된 중앙 귀족들이 귀족회의를 구성하여 정치를 운영 형태고, 전제 왕권 체제로서 국왕이 1인이 왕권을 종속시키는 형태야. 이 순서가 소국 귀족 연합체제, 전제 왕권 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제도는 있어. 이 부채제도는 여기서 언급되지 않지만 부족국가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비판적 계승인데 요게 좀 더 참고해주면 여기에서는 간단히 귀족연합론, 부채제도만 얘기하죠. 근데 그 중앙집권 국가 이행 과정에 초기 국가에서 중앙집권 넘어가는 이론들이 이 두 가지 이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통 한 대여섯 가지 이론이 있어. 근데 대표적 이론만 그냥 두 가지 적어놓은 거야, 그냥. 예.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부채제도의 관점을 보면요. 요때 부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 요때 부라는 것은 혈연적 의미가 아니야. 혈연적 의미. 같은 정치 집단의 의미야. 혈연적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뭐냐면 공유하고 있는 정치 집단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하여튼, 국가 발전 단계는 소국, 부채제, 중앙집권 이렇게 나가는데 저 표를 보세요. 자, 이 부채제의 대표적인 유형이 고구려 유형이에요. 고구려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소국이 있어. 소국을 이제 나노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이 나노들이 이제 뭐냐면 서로 통합하는 과정에 누춘적 지배 과정을 이제 갖게 되면서 이 나노들을 뭐냐면 통합했던 상위 부가 등장해.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예전에 나노들의 수장은 분해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부는 왕에 또 종속되죠. 근데 왕과 그 부족자의 관계가 뭐냐면 약간 이제 상호 지배 관계지만 예속 관계지만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해에. 그리고 또 부 안에서 분해부, 예전에 소와 나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을 통치할 때도 앞에 기존 연합체제처럼 한꺼번에 갑자기 백성을 이동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요. 예, 여기에서 노총식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왕,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호민 이런 식으로 나가죠. 자, 그리고 부족장에는 그 왕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족이 주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왕은 그걸 왕의 위치는 뭐냐면 여러 부족장의 그냥 제 1인자에 불과한 거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앙집권을 가면서 종전에 부족장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중앙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들이 간등제와 신분제를 통해서 뭐가 되죠? 귀족이 돼. 귀족이 되고 왕과 이제 세력 갈등을 이제 빚게 되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의 권한이 커지죠? 왕의 권한이 커져. 그리고 점점 부라는 것도 이제 해체돼 나가기 시작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지방민들이 예속화되죠.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철기가 생산됐고요. 예. 그 다음에 지배양제도가 정비됐고, 문화의 군이다. 그 관료제도 정비. 그리고 부채제가 이제 점점 해체되면서 중앙집권체제가 등장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지방의 유물이 다 포준화돼 버려. 중앙권력. 백제는 백제로 통일화시키고, 신라는 신라로 통일돼. 그래서 지방의 고유의 유물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게 돼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용어상에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전제 그 왕권과 중앙집권권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집권 상당부가 전제 왕권은 서로 연결됐지만 개념상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중앙집권 국가에서 전제 왕권이 꼭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전제 왕권은 뭐죠 일단? 전제 왕권? 모든 힘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야? 왕에게 집중되는 거죠. 한 사람에게. 근데 중앙집권은 지방과 중앙의 권한 중에 뭐죠? 중앙의 권이나 우위가 있는 거야. 물론 전제왕권 국가 등의 상당수가 중앙 집권 국가예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중앙 집권 국가가 꼭 전제 왕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강하진 않죠. 예. 근데 우리는 그 지방 국권적 국가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죠? 중앙 집권 국가. 그 중앙 안에 또 여러 세력들이 뭐냐면 세력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중앙 집권 국가 전제 왕권 체제는 좀 구분을 내셔야 돼. 근데 결국 귀족연합론이나 부채적 공통점 뭐냐? 그죠? 귀족 연립체제도 섬연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몇 개의 가문이 그냥 일시적이지만 이렇게 연합을 해갖고 했던 귀족 연립체제가 형성이 되고, 이건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귀족연합론 설명했거든요. 부채제도를 좀 더 설명하면, 여기에서 부다는 것은 단위 정치체제고 현현적 성격이 없다. 정치적 성격을 강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부인 것은 왕실은 관료제를 통해서 족장층을 편제하고 전문 행정요원을 통해 각부를 통제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과 사자단 계열이 나오죠. 예. 자, 그 다음에 부채제상에서 부의 권한을 좀 볼게요. 자, 부의 권한은 뭐냐? 나름대로 이제 중앙에 예속돼 있지만, 왕에 예속돼 있지만, 나름대로 자율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교섭권을 박탈했지만 부내에 대해서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하죠. 그 사례를 몇 가지 좀 외워두세요. 자, 첫 번째 사례는 뭐냐? 고구려의 손오부 자체에 종묘 사지를 갖고 있다. 이 종묘 사지는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왕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상신과 토지신을 각각 제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 안에 또 분해부가 존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부 안에도 분해부가 있죠. 또 분해부 안에서도 자율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 예. 그리고 분해부는 이제 일종의 예전에 나와 노라고 불렸던 집단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부 단위로 족장이 배출되죠. 처음엔 손오부였다가 나중에 계로부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삼국사기가 나중에 여러 왕통의 계보들을 나중에 기록하면서 뭐죠? 하나로 통합돼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 근데 실제로는 여러 계통의 왕통도 있는데 나중에 중앙집권을 가면서 이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하나의 왕통을 기록한 거야. 물론 신라는 아니지만 고구려 백제는. 그래서 초기 왕통은 좀 못 믿어요, 이거는. 나중에 보면. 그래도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개 보면 이제 그 유리왕 있죠. 유리왕부터 해서 모본왕까지 해시 집안인 걸 볼 때 보통 손오부 계열이 아니냐. 심지어는 고주몽도 원래는 손오부 계통인데 나중에 한부 역주했다. 이런 식의 설이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부가 대가들이 이제 독자적인 관리를 이제 가지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층적 지배의 예속 관계였다.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부채제가 왜 어떻게 해체됐는가?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객관식에. 일단 아까 철제 농기가 개선이 되고요. 그다음 강범위가 보급되고 수의사업과 우경의 보급 같은 것도 있었죠. 예. 그다음 생산이 증대되고 정복 정쟁을 통해서 사회 분화가 진전되고 각 집단의 자치적으로 뒷받침한 공동체 관계가 해체돼요. 왜냐하면 철제 농기를 통해서 생산이 발전되면 공동 경작이 어떻게 돼요? 개별 경제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토지의 사유화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음락 공통체 안에서 묶어있던 그 음락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복국가가 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군현제도가 편제되면서 지방의 어떤 음락 조직들이 어떻게 무너지죠. 이런 쪽의 지배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부채제의 어떤 계기가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부채제도과 귀족연합의 공통점이 뭐냐? 중앙집권체제와 전제왕권 다음에 무슨 체제가 있다? 귀족연립체제가 공통으로 설립된 거야. 그래서 그거의 이제 역사적 사례를 보면 물론 시기적으로 좀 달라요. 부채제도는 성립기나 되게 귀족연립 연합론 설립 시기가 부채제도나 귀족연립체계 성립 시기가 좀 다른데 일단은 제일 빠른 시기가 뭐예요? 고구려죠. 나라가 제일 뭐냐면 발전됐던 국가니까. 그 다음에 신라가 좀 늦고. 그러면 고구려 후기 귀족 연립체제, 대망리체제 있죠? 귀족 후기 때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연립체제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7세기 때 신라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신흥세형 김윤신과 김춘추가 등장했죠. 이것도 일종의 무슨 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귀족 연립체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백제 말기의 귀족 연립체제, 그러니까 8대선 귀족들. 예, 이렇게 이제 이것이 귀족 연립체제인데, 귀족 연립체제가 더 발전된 것이 이제 뭐 신라 통일되면서 무슨 왕권 시대 넘어가? 다시 전제 왕권 시대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부채제도과 귀족 연합론은 부채제도는 부의 자치성을 인정하고 중앙의 권력이
뭐냐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중앙집권화 과정을 얘기했고 기종연합은 처음부터 뭐야 왕권이 강화됐다는 거야. 결국에는 공통점이 뭐죠? 기종 연립체제가 형성됐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이고 기존 연립체제가 통일신라 시대는 무슨 왕권 넘어가요? 무효왕 직계 전제 왕권 체제 넘어갔다. 그래서 용어를 좀 헷갈리신 분이 헷갈릴 게 뭐냐면 기종 연합론하고 기종 연립체제가 헷갈려. 저도 약간 헷갈려갖고 얘기하는데 다른 거예요. 기종 연합론하고 기종 연립체제는 다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했던 거는 기종 연립체제와 관련된 거야. 중앙에 유독 귀족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어떤 기구. 그렇지만 이때는 이미 중앙 집권화된 형태예요. 예. 자, 그러면 각국의 기종 연립체제. 아까 이제 부채제도과 기종 연합은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기종 연립체제라고 했죠? 예. 그래서 기종 연립체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형성된 건가? 예전에 이제 고구려가 나왔어요. 고구려 몇 세기 때 이제 형성이 됐냐면 6세기 때 형성됐어. 6세기 때. 왜 형성됐냐면 그때 이제 대내적인 거와 대외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건데 대내적인 측면은 양홍의 직위를 둘러싸고 그 귀족 간 내분과 대입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볼 텐데 양원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안원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서기에 보면 안원왕이 이제 3명의 부인이 있거든요. 대부인, 중부인, 소부인 이렇게 있고 근데 대부인 그 자식은 뭐냐면 충군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부인의 이제 그 자식은 세군계야. 근데 거기에 그 안원왕이 죽을 때 까딱까딱 할 때 이제 대부인에게 자식이 있으면 그 대부인이 자식이 되는데 첫째 부인이 자식인데 없으니까 둘이 이제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제 뭐 둘이 다 정통성이 있는 거냐 적자가 없으니까 장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또 싸운 거야. 그래서 중부인 계열인 충군 계열과 소부인 계열 세군 계열이 싸워요. 결국엔 누가 이겼어요? 그 중부인 계열이 충군이 아니라 추군이네요. 예. 추군계와 세군계가 싸우다가 추군계가 이기게 되죠. 네, 충군계가 아니에요. 예.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돼. 한 2,000명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 대외적으로는 북쪽은 돌골 세력이 들어오고 남쪽은 백제와 신라 세력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안팎의 위기를 맞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위기를 이제 돌파하고자 그 당시 이제 양홍왕이 즉위한 후에 대내적으로는 분쟁을 수습하고 그래서 기종 연립체제가 형성되죠. 몇 개 유럽 가문들이 통치하게 되고 또 신라 밀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신라 밀약을 맺는 게 대표적인 게 항초용비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마원영비나 그리고 신라 남방의 병력을 동원해갖고 이제 빼가지고 어딜 막는 거죠? 돌골 막는 거야. 왜냐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국토가 넓기 때문에 두 개 전선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백제 돌골 같이 막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남쪽의 병력을 빼기 위해서 이제 신라 밀약을 맺다가 그래서 신라가 한경 북도까지 올라가죠.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뺏기게 되는데 자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신라 백제를 보면 왕권 강화 정치에 호응한 신흥세력과 구세력까지 대립이 있었고 그때 신흥세력이 부각이 됐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백제, 진시, 해시가 이제 구귀족인데 이게 그 신라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옹징어 천도하는 과정에서 사비를 천도하는 과정에서 신흥세력과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시, 혁시, 연시 이런 8대성이 성립됐고 그다음 신라 같은 경우에는 구세력을 이제 그 뭐냐면 있었는데 그때 아웃사이더였던 김유신과 김춘추가 신라의 위기를 이제 외교적이나 군사력을 뚫으면서 진덕영역과 성덕영역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권력을 부각시키고 결국에는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예, 요런 이제 과정이 이제 뭐냐면 기존 연립체제와 연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26페이지에 보면 그 관련된 사료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가에 보면 일본 서기의 사료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 서기의 사료가 아까쯤 얘기했처럼 거기 누구 죽은 후에 안호왕이 꼬까꼬까 할 때 양호한 즉위 과정에서 있었던 그 다음 추군계와 세군계 대립 투쟁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일본 서기 다 무시하는데 가끔마다 팩트를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예, 부족한 부분. 특히 여기 보면 백제봉기라는 말 있죠. 거기 백제봉기는 백제 3서 중에 하나야. 그래서 백제기, 백제신참, 백제봉기 그 사비시대 때 관련된 얘기를 적어놓은 건데 요걸 많이 인용했어. 일본에서. 그 백제봉기, 백제기, 백제신참은 누가 썼을까요? 그 백제 3사는. 백제계 유민들이 썼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은 자기 나라 역사보다는 우리나라 역사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 항상 일본 교과서도 우리나라 역사를 맨날 실어놓고 외국적인 마찬가지로 일본서기의 상당수가 우리나라 역사야. 그러면 백제봉기가 왜 고구려에 그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냐? 그건 뭐냐면 백제하고 고구려가 지금 투쟁하고 있었잖아 그 당시. 그러니까 백제 스파이가 고구려의 사정을 알려고 갔다가 그 내용을 들은 걸 적어놓은 거를 다시 일본서기로 옮겨 적은 거야. 이 내용은.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항철용비도 아까 전에 뭐하고 관련된 거라고 했죠? 미작설 이런 거 관련된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미작설 같은 게 보면 그 한문에서 밑에 보면 이웃나라가 신인을 맹세하고 하야를 요청하니 사신이 서로 통하여 요때 이웃나라는 누굴까요? 당연히 고구려죠. 그러니까 이제 미작을 맺어가지고 땅을 때렸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이 미작설도 하나의 설이에요. 가설이기 때문에 뭐 역사의 팩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널리 이제 공유하는 이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제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고구려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부체제잖아요. 소노부, 계노부, 간노부, 전노부, 순노부고, 소노부의 중심지는 초기 때 수도 한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계노부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국내성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오부체제는 5개 초기국가 연합체제 성격이고 중앙집권화되면서 오부 지배세력이 각각 독자적 기반을 상실되고 왕경이 이주되면서 기조 전환되는 당해 지역이 그러니까 왕이 직접 통치하는 구역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외부 세력이 통합해서 세웠기 때문에 좀 개방적이에요. 다른 뭐냐면 신라보다도. 그래서 인재 폭도 되게 많이 넓죠. 그래갖고 이제 을파서 같은 사람도 이제 쓰고 그래요. 근데 신라는 좀 달라. 신라는 사륜 육촌에서 점점 커져갖고 육부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육부가 통치한 구역이 각각 있어. 그래갖고 이제 육부 보면 사냥부, 양부, 오랑부, 슬비부, 창기부 이렇게 이제 육부가 있는데 각 육부가 각 지역을 통치를 해. 그래서 중앙에 있는 그 사는 육촌이 육부화되면서 이 지역이 각각 지역을 나눠갖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래 동질적인 집단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골품제가 상당히 폐쇄적이야. 다른 집단보다. 그 고구려나 백제가. 그러면 얘네들이 중앙을 확대하고 나중에 이제 세력 확대하고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지방 세력들을 수용할까 안 할까? 수용하지 못해. 그래서 나중에 신라 하대 때 호족들이 등장했던 게 뭐냐면 노마처럼 시민권 제도를 통해서 자기 중앙에 올라서 권력을 맛보게 했으면 지방 세력들이 개기는 것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중앙 세력 편입하는 걸 바라겠죠. 근데 그런 통로 아예 그냥 막아놨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신라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이제 독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방 세력화해서 거기에 독자적인 간반지를 만들고 뭐 지방 세력화된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신라의 한계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부분을 이제 풀어볼게요. 네, 몇 페이지 PC하면요. 일단은 이제 거기에 아이고 이게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출문제 고대에서 1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다음 사료는 고구려 후기 정치제도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한문세역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앞에 땡땡 치고 가난한 자가 서로 약한 자가 서로 싸워서 이긴 자가 빼앗아 수소 취임하여 왕이 임명하지 못했다.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 사료는 그 대대도와 관련된 거야. 대대도. 가에 들어갈 것은 강면. 그래서 대대도는 고구려의 국정을 가난한 최고 관직이죠. 그러면 고구려의 최고 관직을 이제 정리해 보면 나중에 좀 여기 얘기하겠지만 자우부가 있고요. 나중에 국상제도가 바뀌죠. 그 국상제도가 대대도로 바뀌어. 대대도라는 의미는 대도라는 건 귀족의 의미예요. 그래서 귀족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그래서 신라처럼 대등 있죠. 대등의 우두머리는 뭐라고 해요? 상대등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귀족의 우두머리는 귀족의 대도를 우두머리를 대대도라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3년마다 선출하는데 이때 선출할 때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주로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워. 그래서 왕은 그때 문을 잠가. 그러다가 똑똑똑 해갖고 이제 하면 문을 열면 승리자가 똑똑똑 하면 얘를 임명하는 거야. 그러면 요 시기 때 이제 뭐냐면
정치 제도의 일부, 정치 제도는 뭐냐, 운영 방식을. 근데 이게, 요 관련된 사료가 두 가지로 해석돼요. 어떤 사료는 부채제도로 해석하는데 요 사료를 들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귀족 연립체제 있죠? 연립체제 관련된 사료를 할 때 요걸 드는데, 여기에서 제한을 놓죠. 후기 때죠. 그러면 부채제도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건? 귀족 연립정권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귀족 연립정권이 설립돼서 특정 귀족 세력이 정권을 독점을 피하고 유력 귀족들이 권력을 분점한 형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부채제도랑은 좀 경우가 다르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왕 밑에 왕권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맥락이 사용된다. 왜냐하면 요 관련된 기록이 상옥사학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제 그 기록 중에 한원의 고려기에 나와요. 고려기에. 예. 중국 측 사료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사료 나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이제 고구려 간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중국 쪽 기록인데 그 나라 간에는 9등급이 있고 토조리 일품인데 비해서 뭐 대대로 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제가 한원기는 여기고 주소와 관련된 거 북주소 예 가사주는 그래갖고 쭉 있는데 자 하여튼 이거는 이제 대대로 쓰시면 되고 사료 나도 그 고구려 정치 운영의 귀족 연립 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에 보면 상옥시대 부채제에서 주연제로 진정가는 과정에서 정기는 통지 구조의 잘못 설명한 것은 이만은 이제 부채제가 해체되고 중앙 집권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1번을 보면 피정복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맞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부채제에서 자치적인 어떤 유습이 계속된 게 아니라 소멸됐죠? 그래서 이게 균질화됐죠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3번 보면 왕권 안에 이론적인 강등제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중앙정부가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부과했다. 요거는 맡기면 안 돼. 좀 설명이 필요해. 고대 국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세금 제도가 인두세야. 지세가 아니에요. 왜냐면 토지가 비옥다 떨어졌기 때문에 세금 별로 걷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인두세라는 건 뭐야? 성인 남자의 머리죠. 예. 그래갖고 인두세가 주로 이제 뭐냐면 중요 세원이었다. 근데 이제 나라가 발전되고 생산이 비약되면서 이제 인두세 위주가 아니라 어떤 위주로 옮겨죠? 지세, 토지세 위주로 바뀌게 되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고 이게 어디 또 한 문제 있긴 있는데 갑자기 근데 아마 그게 뒤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좀 이따 풀어볼게요. 같이요. 예,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잠깐 이제 풀어볼게요. 요 관련돼 갖고. 자, 6페이지 펴 보세요. 6페이지. 고대에서 6번 문제 볼게요. 6페이지. 6페이지인가? 잠깐만. 아이고, 내가 잘못 적어놨나? 6페이지, 2번 문제네. 2번 문제. 예. 6페이지가 2번. 자, 6페이지 2번 문제 보면요. 자, 다음 미출신 사건 이후에 세워진 정치 형태의 명칭과 내용을 쓰고, 그 당시 고구려의 대외적 위기상을 말해보시오. 이건 약간 기출 이제 병행해서 문제 내는 건데, 자, 고구려 대단이 넣었다. 싸우다가 죽은 자가 2,000명이 넘었다. 정부인에게는 아들이었고, 중부인과 그 다음에 소부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각각 세군계, 추군계,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추군계와 세군계가 곡 싸우다가, 결국 추군계가 이겼다. 뭐 이런 식이죠. 그 과정에서 거의 2,000명이 넘었다. 사망자가.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의 즉위 과정에서, 양원왕의 즉위 과정에 일어난 분열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걸 분열상을 극복하고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체제가 형성돼요? 귀족 연립정권, 귀족 연립체제가 형성이 돼요. 그래갖고 특정 귀족세력이 정권을 독점하고는 피하고 유력 귀족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고 우리가 얘기하는 뒤에 대망리 체제도 그런 일환정에 보시면 돼요. 물론 연개소문이 정권을 많이 갖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정치를 했던 그런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 위기상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당시 6세기 때 이제 고구려는 북쪽은 돌고 세력이 침입해 오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백제와 신라가 한강유로 진출했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7시에 지금, 어디 됐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거기 이제, 구체적 고대 이제 국가 정치, 각국의 이제 발전 사항들을 풀어볼 거예요. 이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